그래도 1,000만 원은 남겨뒀잖아, 엄마. 68 공항 청소 노동자 한정순 씨는 8해째 새벽마다 파란 유니폼을 입고 공항 바닥을 닦으며 43살 무직 아들을 먹여 살려왔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뒤 오로지 아들 하나 믿고 살아온 세월 끝에 노후와 병든 날을 대비해 통장에 모아둔 전 재산 7천만 원이 어느 날 6천만 원이나 사라져 있고 그 앞에서 아들은 저렇게 말해버리죠. 그날 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 처음으로 엄마의 입에서 튀어나온 순간 이 집 안에서 한 번도 터지지 않았던 전쟁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평생 자식에게만은 가난과 배신을 물려주지 않겠다던 한 엄마의 삶이 가장 사랑한 사람에 의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누군가의 뒤늦은 각성을 향한 잔인한 출발선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엄마와 아들은 서로를 끝내 끊어내게 될까요? 아니면 가장 깊은 상처 위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될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까지 마음으로 찾아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어스름이 채 거치지 않은 서해공항 여객 터미널은 첫 비행기를 기다리는 승객들의 발자국 소리와 안내, 방송이 뒤섞여 낮은 웅성거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터미널 한쪽 구석에서 파란색 청소, 유니폼을 입은 한정순이 청소 카트의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카트 위에는 걸레와 세정제, 쓰레기 봉투와 고무장갑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고 그 위로 이른 아침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다. 정수는 터미널 동쪽 끝 화장실부터 일을 시작했다. 변기를 솔로 문지르고 세면대 주변에 튄 물기를 닦고 거울 위에 남은 손자국을 깨끗이 지워나갔다. 바닥에는 새벽 비가 묻어들어온 흙탕물 자국이 여기저기 찍혀 있었다. 걸레를 물통에 담갔다가 짜고 다시 바닥에 넓게 펴서 쓸어내는 동작을 반복할 때마다 그녀의 손등에 새겨진 갈라진 금들이 형광등 아래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물에 불어 거칠어진 피부, 세정제에 닿아 하얗게 벗겨진 손끝. 8해라는 세월이 손 위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화장실 2곳을 비우고 출발층 로비로 나오자 승객들의 캐리어 바퀴가 대리석 바닥 위를 구르는 소리가 한층 바빠져 있었다. 정수는 카트를 로비 기둥 옆에 세워두고 대기 의자 사이에 떨어진 영수증 쪼가리와 빈 종이컵을 하나씩 집어 올렸다. 허리를 굽힐 때마다 등줄기를 따라 뻐근한 통증이 올라왔고 다시 몸을 세울 때마다 무릎 뒤쪽이 뻣뻣하게 저항했다. 그래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멈출 수가 없었다. 그날따라 숨이 유난히 가빴다. 카트를 밀며 복도를 돌 때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조여오는 것이 마치 누군가 주먹으로 흉골을 누르고 있는 듯했다. 한 걸음 내딛고 숨을 들이쉬고 또 한 걸음 내딛고 숨을 내쉬었다. 기둥 옆에 잠시 카트를 세우고 벽에 손을 짚은 채 고개를 숙이자 눈앞이 잠깐 흐릿해졌다가 돌아왔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정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다시 카트 손잡이를 잡았다. 올해로 68. 남들은 은퇴하고 손주를 돌보는 나이에 새벽 5시 반 알람을 맞추고 6시 반이면 터미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자신을 떠올리면 쓴웃음이 났지만 그 쓴웃음조차 오래전에 익숙해진 것이었다. 오전 근무를 마칠 무렵 터미널 지하 1층에 자리 잡은 청소팀 휴게실로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좁은 공간에 긴 테이블 하나, 간이 싱크대 하나, 낡은 전자레인지 하나가 전부인 방이었다. 공항 위층의 소음은 콘크리트 벽 너머로 멀어지고
대신 도시락 뚜껑 여는 소리, 숟가락 부딪는 소리, 그리고 하루의 절반을 보낸 사람들이 내쉬는 깊은 한숨이 공기를 채웠다. 정수는 늘 앉는 자리, 테이블 왼쪽 끝에 가방을 내려놓고 도시락을 꺼냈다. 전날 밤에 미리 싸둔 잡곡밥과 김치, 계란말이 한 줄, 멸치볶음 조금. 뚜껑을 열고 젓가락을 집어드는 동작이 느리고 조용했다. 맞은편에 앉은 동료 최선희가 자기 도시락을 펴다 말고 정순 쪽을 힐끗 보았다. 선희는 정순보다 서너 살 아래였고 같은 청소팀에서 3년째 함께 일하는 사이였다. 입이 거칠고 참견이 많았지만 속은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녀가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적이다 말고 입을 열었다. 언니, 아들 도윤이는 아직도 결혼 생각 없대? 정수는 젓가락을 멈추지 않았다. 밥 위에 김치를 올려 한 입 넣고 천천히 씹었다. 씹는 동안 시선은 도시락 안에 고정되어 있었다. 지가 알아서 하겠지. 짧은 대답이었다.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는 투였다. 하지만 선희는 그 짧음이 오히려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다. 한숨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40이 훌쩍 넘도록 엄마 집에 얹혀 사는 게 말이 돼? 언니도 이제 그만해. 언제까지 다 해줄 거야. 정순의 젓가락이 공중에서 찰나만큼 멈추었다. 아주 짧은 정지였고 옆에 앉은 다른 동료가 눈치챌 수 있었을지 모를 만큼 미세한 흔들림이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밥을 씹고 삼키고 다시 젓가락을 움직였다. 선희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요즘 회사는 잘 다니고 있는 거지? 그 질문이 나온 순간 정순의 턱이 잠깐 굳었다. 밥알을 씹던 입이 멈추고 시선이 도시락 너머 어딘가를 향해 흘러갔다. 그것은 찰나에 불과했지만 찰나 안에 담긴 것은 말로 풀어낼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정수는 옆에 놓아둔 물병을 집어 뚜껑을 열고 한 모금 넘겼다. 그리고는 도시락 뚜껑을 닫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 먼저 일어날게. 그 한마디를 남기고 정수는 가방도 챙기지 않은 채 휴게실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좁은 방 안에 짧게 울렸다. 남은 사람들 사이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테이블 반대편에서 밥을 먹고 있던 동료 박영미가 선희를 흘겨보며 입을 열었다. 왜 꼭 언니 앞에서 그런 말을 하냐? 나무라는 목소리였다. 선희는 억울하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없는 말한 것도 아니고 사실이잖아. 그래도 그 집 얘기는 꺼내지 말라고 했잖아. 영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선희가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영미가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더 보탰다. 아들이 5년째 집에만 있다는 말. 그 말이 떨어진 순간 휴게실 안의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게를 얻은 듯 가라앉았다. 숟가락 소리도 한숨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침묵이 테이블 위를 덮었고 누구도 그 침묵을 걷어낼 첫마디를 찾지 못했다. 오후 근무는 오전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정수는 묵묵히 카트를 밀었다. 3층 출발 라운지 앞 복도, 2층 도착 게이트 통로, 1층 수화물 찾는 곳 화장실.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순환이 반복되었고 발자국 위에 발자국이, 물기 위에 물기가, 쓰레기 위에 쓰레기가 끝없이 쌓였다가 그녀의 손을 거쳐 사라졌다. 누구도 그 과정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누구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다. 공항은 깨끗했고 그 깨끗함을 만든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오자 정수는 말없이 락커에서 가방을 꺼내 어깨에 걸치고 유니폼 위에 얇은 외투를 걸쳤다. 터미널 밖으로 나오니 저녁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늘 타던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5분 거리. 발이 무거웠지만 발을 옮기지 않으면 집에 갈 수 없었고
집에 가지 않으면 저녁밥을 차릴 사람이 없었다. 버스가 왔다. 앞문으로 올라 교통카드를 찍고 창가 자리를 찾아 몸을 실었다. 등받이에 기대는 순간 8개 동안의 공항 청소일이 한꺼번에 몸 위로 내려앉는 것 같았다. 어깨가 가라앉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고 무릎 안쪽이 욱신거렸다. 버스 진동이 몸을 통과할 때마다 뼛속까지 울리는 듯한 피로가 느껴졌다. 물에 불어 갈라진 손등을 내려다보았다. 세정제와 락스와 걸레가 만든 손이었다. 하루라도 안 아픈 날이 없는 허리를 떠올렸다. 그래도 이 일을 놓을 수 없는 이유를 그녀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43살 아들을 포함한 집안 살림 전체가 자기 월급 한 장에 달려있다는 사실. 통장을 열 때마다 숫자보다 먼저 튀어나오는 한숨. 이 나이 먹도록 손주 얼굴 한 번 못 본 서러움이 가슴 깊은 곳에 고여 있었고 그것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점심때 들었던 동료들의 말이 버스 진동에 맞춰 다시 떠올랐다. 40이 훌쩍 넘도록 엄마 집에 얹혀 산다. 회사는 잘 다니고 있는 거지. 5년째 집에만 있다. 한마디 한마디가 귀 안쪽에서 되풀이될 때마다 정수는 가방 끈을 더 꽉 움켜쥐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만큼 세게 쥐어도 마음 안의 것은 조여지지 않았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다. 한강 너머 아파트 단지들, 공사 중인 교차로, 편의점 간판이 줄지어 선 거리. 이 버스를 타고 이 풍경을 보며 퇴근하는 일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그 풍경이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다. 아니, 낯선 것이 아니라 멀게 느껴졌다. 저 불빛들 안에서 저녁을 먹고 웃고 떠드는 가족들이 있겠지 하는 생각이 스쳤고 그 생각은 곧 자기 집 풍경과 겹쳐지며 가슴 한쪽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익숙한 정류장에서 내렸다. 정류장에서 집까지 걸어서 7, 8분.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오래된 빌라 건물 앞에 섰다. 3층짜리 건물의 2층. 그녀가 20년 넘게 살아온 집이었다. 현관 앞 계단을 오르며 숨을 골랐다. 무릎이 아팠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서 계단은 매일의 관문이었다. 문 앞에 서서 잠깐 멈추었다.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는 얼굴을 만들었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마를 펴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감정이라는 것이 표면에서 사라지도록 오래 연습해온 무표정을 꺼내 얼굴 위에 올려놓는 것이었다. 열쇠를 돌려 현관문을 열었다. 문을 여는 순간 소리가 먼저 밀려왔다. 텔레비전보다 더 큰 게임 소리가 거실 전체를 채우고 있었다. 총소리와 폭발음, 캐릭터의 외침이 뒤섞인 소리가 좁은 현관까지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소리 한가운데 인사 한마디 없는 아들의 뒷모습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커다란 모니터 앞에 등을 구부리고 앉은 채 키보드와 마우스에만 손을 올린 모습. 정순이 신발을 벗고 현관에 올라서도 부엌으로 가방을 내려놓아도 도유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정수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소리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를 열었다. 오늘도 저녁을 차려야 했다. 내일도 모레도 차려야 했다. 그것이 이 집에서 그녀에게 주어진 역할이었고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는 짐이었다. 싱크대 위에 놓인 아침 그릇이 그대로 있었다. 아들이 먹고 치우지 않은 것이리라. 정수는 그 그릇을 물에 담그며 창밖으로 어두워져가는 하늘을 잠깐 올려다보았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생각은 물처럼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게임 소리가 거실에서 부엌까지 고르게 퍼져 있었다. 그 소리 위에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포개졌고
두 소리 사이에서 정순의 한숨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한도윤은 엄마가 현관문을 여닫는 소리에도 부엌에서 그릇 부딪는 소리가 나도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다. 넓은 모니터 속 전장에서 적을 쓸어내는 데만 온 신경이 쏠려 있었고 그의 세계는 키보드와 마우스가 만들어내는 반경 안에서만 존재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오래 감지 않은 머리카락이 이마 위로 축 늘어져 있었다. 입가에는 낮에 먹다 남긴 과자 부스러기가 묻어 있었지만 그것을 닦아낼 생각도 하지 않았다. 부엌에서는 가스불 켜지는 소리가 났다. 정순이 싱크대 앞에 서서 쌀을 씻고 있었다. 물을 받아 쌀을 담그고 손바닥으로 둥글게 돌려 씻어내는 동작이 수십 년간 반복해 온 것이라 의식하지 않아도 손이 먼저 움직였다. 밥솥 뚜껑을 닫고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훑었다. 김치가 반 포기 남아 있었고 두부 한 모가 있었고 파 한 줌과 대파 몇 뿌리가 채소 칸 구석에 놓여 있었다. 정수는 김치를 도마 위에 올리고 칼로 썰기 시작했다. 탁, 탁,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김치찌개를 끓이기로 한 것은 아들이 좋아해서가 아니라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아니, 솔직해지자면 아들이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어릴 때부터 김치찌개만은 남기지 않고 먹었다. 그 기억이 이 부엌에서 정순의 손을 움직이는 힘이 되곤 했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김치를 넣어 볶았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시큼하고 매콤한 냄새가 부엌을 채웠다. 두부를 넉넉하게 썰어 넣고 물을 부은 뒤 뚜껑을 덮었다. 그 사이 다른 냄비에 달걀을 풀어 계란찜을 올리고 작은 프라이팬에는 감자를 얇게 썰어 볶기 시작했다. 좁은 부엌에서 가스레인지 2개와 프라이팬 하나를 동시에 돌리는 것은 오랜 숙련이 만든 기술이었다. 왼손은 냄비 뚜껑을 열어 거품을 걷어내고 오른손은 감자를 뒤집고 그 사이사이에 고춧가루와 간장을 넣는 동작이 흐트러짐 없이 이어졌다. 밥이 다 되고 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반찬 2가지가 접시에 담기기까지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정수는 식탁 위에 밥 2그릇, 김치찌개 냄비, 계란찜, 감자볶음, 그리고 냉장고에서 꺼낸 깍두기까지 가지런히 놓았다. 밥 먹자. 거실을 향해 부른 소리에 대답이 없었다. 게임 소리만 여전히 울렸다. 밥 먹자, 도윤아. 2번째 부름에도 돌아오는 것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뿐이었다. 밥 식는다. 3번째 목소리에 힘을 조금 더 실었을 때 비로소 의자 끄는 소리가 났다. 도윤이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질질 끌며 식탁 앞으로 왔다. 의자를 빼고 앉는 동작이 느리고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도윤은 밥상을 한번 훑어보았다. 김치찌개 냄비, 계란찜, 감자볶음, 깍두기. 시선이 냄비 위에서 멈추었다가 입에서 한마디가 툭 떨어졌다. 또 김치찌개냐?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정순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다. 양쪽 어깨가 동시에 아래로 처지는 것이 실처럼 끊어지는 것 같았다. 칼질하고 볶고 끓이고 상을 차리는 30분 동안의 수고가 그 한마디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었다. 그럼 내가 해먹으라. 힘 빠진 대답이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서운하다고 호소하는 것도 아닌 그저 더 이상 꺼낼 말이 없어서 남은 마지막 한 줄을 내보낸 것 같은 목소리였다. 그 안에는 수십 년간 같은 식탁을 챙겨온 마음고생이 눈에 보이지 않는 침전물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한 번도 맛있다는 말을 듣지 못한 밥상, 한 번도 고맙다는 인사를 받지 못한 저녁 시간.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피로가 고작 5글자 안에 응축되어 있었다.
도윤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숟가락을 집어 밥을 떴다. 찌개를 한 숟가락 입에 넣고 건더기를 골라 먹고 밥을 몇 숟가락 더 떴다. 먹는 동안에도 시선은 거실 쪽 모니터를 향해 있었다. 게임은 일시정지 상태였고 화면 속 캐릭터가 멈춘 채 서 있었다. 정수는 밥 몇 숟가락을 뜨다가 결국 꾹 참고 있던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도윤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숟가락을 내려놓은 채 아들을 바라보는 눈에는 걱정과 분노와 체념이 얇은 막처럼 겹겹이 쌓여 있었다. 도윤의 숟가락이 멈추었다. 진섭이는 벌써 애가 둘이래. 너랑 같이 놀던 진섭이가.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도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왜 자꾸 비교하냐? 나는 나고 진섭이는 진섭이야. 신경질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정수는 멈추지 않았다. 오늘은 멈출 수가 없었다. 점심때 동료들에게 들은 말, 버스 안에서 되새긴 서러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마주한 게임 소리. 그 모든 것이 목구멍 안에서 뒤엉켜 밀려 올라오고 있었다. 다른 애들은 30 전에 집 나가서 혼자 살더라. 40이 훌쩍 넘도록 엄마랑 같이 사는 게 부끄럽지도 않냐. 말이 식탁 위를 맴돌았다. 김치찌개에서 올라오는 김이 두 사람 사이에서 흔들렸고 형광등 불빛이 밥상 위를 고르게 비추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빛이 닿지 않는 그림자 같은 것이 드리워져 있었다. 정수는 목소리를 조금 낮추었다. 화를 내려는 것이 아니었다. 솔직해지려는 것이었다. 나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언제 아파서 쓰러질지 모르겠어. 내가 쓰러지는 날이 오면 이 집이 어떻게 되겠냐? 너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두렵다는 말을 직접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두려움은 문장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있었다. 68의 몸이 보내는 신호들, 가빠지는 숨, 묵직해지는 가슴, 하루가 다르게 굳어가는 관절. 그것들이 말하지 않아도 말하고 있었다. 너 이러다 큰일 난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도윤이 의자를 세게 밀치고 일어섰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제발 내 인생 나 좀 내버려둬. 고함에 가까운 목소리였다. 식탁 위에 찌개 냄비가 흔들렸고 숟가락이 그릇 가장자리에서 떨어져 바닥에 닿았다. 도윤은 현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운동화를 발로 끌어 신고 현관문을 열었다.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집 전체를 한번 울리고 그 진동이 가라앉은 뒤에는 아무 소리도 남지 않았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모니터의 게임 화면만 정지된 채 빛을 내고 있었고 식탁 위의 김치찌개는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다. 정수는 아들이 앉았던 빈 의자를 바라보았다. 밥 몇 숟가락 뜬 그릇, 반쯤 먹다 만 반찬,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 그것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불도 끄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냉장고 모터가 돌아가는 웅웅거림이 거실을 채우고 있었다. 정수는 현관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문 너머로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선을 둘 곳이 거기밖에 없는 것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밤이 깊어졌다. 10시가 넘고 11시가 넘고 자정이 지나도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다. 정수는 식탁을 치우고 찌개를 냉장고에 넣고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을 주워 씻었다. 새순물로 얼굴을 닦고 거실 불을 끄고 이불 속에 들어갔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다. 천장의 어둠을 바라보며 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생각했다. 화가 나면 늘 그랬다. 나가서 몇 시간을 돌아다니다 들어오곤 했다. 그래도 들어오긴 했다. 매번 들어왔다.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를 새벽 방 안에서 들려오는 깊은 코 고는 소리를 들었다.
정수는 이불 속에서 가만히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래도 집에는 들어왔네. 조용히 안도하는 마음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올랐다가 이내 사그라졌다. 안도와 동시에 서러움이 올라왔다. 43 먹은 아들이 집에 들어온 것에 안도해야 하는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다. 다음 날 새벽 5시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다. 몸이 무거웠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밤의 무게가 온몸에 내려앉아 있었다. 그래도 일어나야 했다. 세수를 하고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다. 현관으로 나가기 전 아들의 방 앞에서 잠시 멈추었다. 문 너머로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노크를 하려다 말았다. 손이 문 앞까지 올라갔다가 주먹을 쥔 채 다시 내려왔다. 끝내 노크하지 못한 채 현관문을 조용히 닫고 집을 나왔다. 그날은 평소보다 일이 일찍 끝났다. 결혼이 메워져 인원이 맞은 덕이었다. 터미널을 나선 정수는 버스를 타고 곧장 집으로 향하는 대신 한 정거장 일찍 내려 남부시장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남부시장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반찬가게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곳이었다. 주인 오미자는 정순과 나이가 비슷했고 같은 동네에서 20년 넘게 얼굴을 맞대온 사이였다. 정순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자가 반찬을 소분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어머, 정순 씨. 오늘 좀 일찍 왔네. 정수는 진열대 앞에 서서 멸치볶음과 콩자반을 가리키며 조금씩 담아달라고 했다. 미자가 작은 통에 반찬을 담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안부가 오갔다. 날씨 이야기, 장사 이야기, 허리 아프다는 이야기. 미자가 반찬을 담다가 손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도 도윤이 결혼 얘기는 없어? 정순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지만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았다. 아는 집에 괜찮은 애가 하나 있어. 성격도 좋고 직장도 다니고. 한번 자리 만들어 볼까? 우리 애가 무슨 장가야. 일도 없이 집에만 있는데 누가 좋다 하겠어. 정순이 스스로 선을 그었다. 그 말에 담긴 것은 겸손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직장도 없이 5년째 집에만 있는 아들을 누구에게 소개할 수 있겠느냐는 차마 남에게 설명할 수 없는 사정이 그 짧은 문장 안에 압축되어 있었다. 미자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마침 다른 손님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고 미자는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네,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했다. 대화는 그렇게 어색하게 끊겼다. 정수는 반찬통을 받아 가방에 넣고 가게를 나왔다. 시장 골목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발걸음이 평소보다 느렸다. 집에 가면 아들이 있을 것이다. 어젯밤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넘어가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걸었다. 집에 도착하니 오후 2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게임 소리도 텔레비전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거실을 지나 도윤의 방 문 앞에 섰다. 문이 열려 있었고 방은 비어 있었다. 식탁으로 시선을 옮기니 아침에 차려놓고 간 밥상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밥그릇, 국그릇, 반찬 접시. 한 숟가락도 건드리지 않은 채 그 풍경이 어젯밤의 풍경과 겹쳐지며 정순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 더 무거워졌다.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한 번 더 걸었다. 역시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어디 있냐? 답은 오지 않았다. 불안함을 달래려는 듯 정수는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거실에 널려있는 빈 과자 봉지와 음료수 캔을 치우고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놓인 이불을 개고
부엌 싱크대에 쌓인 컵과 그릇을 씻었다. 바닥을 쓸고 걸레질을 하고 화장실 세면대를 닦고 세탁기를 돌렸다. 공항에서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누군가가 어지른 자리를 치우고 누군가가 남긴 흔적을 지우는 일. 거실과 부엌을 치운 뒤 마지막으로 도윤의 방 문을 열었다. 문을 여는 순간 깊은 한숨이 먼저 새어나왔다. 바닥에는 벗어 던진 옷가지와 쓰레기가 뒤섞여 있었다. 과자 봉지, 빈 컵라면 용기, 구겨진 영수증, 택배 상자.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침대 시트는 언제 마지막으로 빨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누렇게 변해 있었다. 방 하나를 치우는데 집 전체를 치우는 것만큼의 시간이 들었다. 바닥에 쓰레기를 하나하나 주워 봉투에 담고 옷가지를 분류해 세탁 바구니에 넣고 책상 위를 닦고 침대 시트를 벗겨 빨래 더미에 올렸다. 허리를 굽혔다 폈다를 반복할 때마다 숨이 거칠어졌다. 허리 뒤쪽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올 때마다 한쪽 손으로 허리를 짚고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몸을 숙여 쓰레기를 집었다. 방 안이 어느 정도 정돈되었을 때 정수는 쓰레기 봉투를 묶으며 혼잣말을 했다. 방 하나 제대로 못 치우는 애가 뭘 하겠어. 그 말은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허공으로 흩어졌다. 벽에도 천장에도 어디에도 닿지 못하고 그저 사라져갔다. 그리고 그 말 뒤에 남은 침묵 속에서 정수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방을 나왔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서쪽 창으로 들어오던 햇빛이 붉은 기운을 머금으며 비스듬하게 기울어지고 거실 바닥 위에 긴 그림자가 천천히 늘어났다. 정수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화면이 꺼져 있는 전화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직도 도윤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문자도 전화도 아무것도. 불안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익숙하고 걱정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만성적인 감정이 가슴 안에서 느리게 돌고 있었다. 이 아이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젯밤 집을 나간 뒤 어디서 잤는지, 밥은 먹었는지,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을 구할 방법은 없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도윤이라는 이름이 떴다. 정수는 반사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잠깐만 나와봐. 도윤의 목소리는 의외로 밝았다. 어젯밤의 거친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들뜬 기색마저 감지되었다. 정수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였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서 일어나 외투를 걸쳤다.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 빌라 앞 골목으로 나갔다. 골목 입구에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정순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반짝이는 차체였다. 검은색인지 짙은 남색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매끄럽게 광이 나는 외제차가 좁은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위용으로 서 있었다. 이 동네에서는, 이 골목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차였다. 번쩍이는 크롬 장식과 넓은 라디에이터 그릴 이 저녁 노을빛을 받아 눈을 찔렀다. 차 옆에 도윤이 기대 서 있었다. 양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한쪽 어깨를 차체에 기댄 채 마치 큰 선물이라도 내보이듯 활짝 웃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웃는 얼굴이었다. 어째? 차 괜찮지 않냐? 정수는 차를 보았다. 그리고 아들을 보았다. 다시 차를 보았다. 미간이 좁아지기 시작했다. 입술이 열리려다 닫혔고 다시 열리려다 다시 닫혔다. 일단 들어와. 안에서 얘기하자. 낮은 목소리였다. 도윤의 웃음이 조금 줄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계단을 올라 집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수는 물을 한 잔 따라 마시고 컵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차 바꿨냐? 응. 이번에 제대로 된 거 하나 뽑았어. 도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들뜬 기운이 남아 있었다. 반년도 되지 않아 차를 또 바꾸었다는 사실이 정순의 머릿속에서 경보처럼 울렸다. 반년 전에도 중고차를 하나 샀다가 2달 만에 팔아치운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고차가 아니었다. 골목에 서 있던 차의 생김새가 가격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게 얼마짜리냐? 8천만 원이 좀 넘어. 숫자가 공기 중에 떠 있었다. 8천만 원. 정순의 월급이 150만 원 남짓이었다.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4년 넘게 걸려야 닿을 수 있는 숫자. 거실 형광등 아래서 그 숫자는 비현실적으로 빛났다. 내가 요즘 벌이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정순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질문이라기보다 추궁에 가까운 어조였다. 이 나이에 저 정도는 타줘야지. 도윤은 엉뚱한 방향으로 말을 돌렸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다. 정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수십 년간 아들을 키우며 체득한 감각이 이 대화 안에 빠진 조각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정수는 숨을 골랐다.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가라앉혔다. 도윤아, 솔직하게 말해라. 혹시 이상한 일에 손댄 거 아니냐? 도박은 아니지? 조심스러운 질문이었다. 아들이 아니라고 하기를 무슨 오해냐며 웃어넘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질문 끝에 매달려 있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시선이 조용히 움직였다. 정순과의 눈을 피해 거실 너머 안방 쪽으로, 그 안의 서랍장 쪽으로 향했다. 닫힌 서랍을 향한 그 눈빛은 찰나에 불과했지만 정수는 그 찰나를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수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윤이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수는 듣지 않았다. 안방으로 걸어 들어가 서랍장 앞에 섰다. 3번째 칸. 양말과 속옷 사이에 넣어둔 통장을 손으로 더듬어 찾았다. 손끝에 익숙한 질감이 닿았고 꺼내어 페이지를 넘겼다. 통장은 정순의 비상금이었다. 노년에 대비해 언젠가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될 날을 대비해 몇 년에 걸쳐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다. 월급에서 10만 원, 20만 원, 어떤 달은 5만 원밖에 남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넣었다. 7천만 원. 그녀의 전 재산이었고 그녀의 전 미래였다. 페이지를 넘겼다. 숫자가 보였다. 잔액칸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정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미세한 떨림이 아니었다. 통장을 쥔 양손이 손목에서부터 덜덜 흔들렸다. 7천만 원이 있어야 할 자리에 1,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놓여 있었다. 6천만 원이 사라져 있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된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 날짜들은 한 달 전부터 시작되어 며칠 전까지 이어져 있었다. 엄마, 미안하다. 나중에 꼭 갚겠다. 등 뒤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언제 따라 들어왔는지 안방 문 앞에 서 있었다. 고개를 약간 숙인 채, 그러나 완전히 숙이지는 않은 채. 그 자세가 진심 어린 사과의 것인지 들킨 자의 민망함인지 정수는 판단할 여유가 없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통장뿐이었다. 숫자가 사라진 통장. 그 숫자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를 정순의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남편이 떠난 뒤 혼자서 버텨야 했던 지난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파출부로 남의 집을 다니며 걸레를 짜던 손, 식당 뒤편에서 기름때 묻은 그릇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설거지하던 밤, 허드렛 일을 마치고 돌아와 갈라진 손등에 핸드크림을 바르던 새벽. 그 세월이 손등에 굳은 살에,
허리의 통증에, 무릎의 삐걱거림에 새겨져 있었다. 그 돈이 나한테 어떤 돈인지 알면서도 그랬냐? 정순이 통장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울음이 아니었다. 떨림은 분노와 배신감과 절망이 뒤섞여 만들어내는 진동이었다. 그래도 1,000만 원은 남겨뒀잖아. 도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위로라고 내놓은 것인지 변명이라고 내놓은 것인지 그 어느 쪽으로도 성립하지 않는 문장이었다. 6천만 원을 빼가 놓고 1,000만 원을 남긴 것을 양심이라고 말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정수는 더 이상 말문이 열리지 않았다. 입술이 떨렸다. 눈에 물기가 차올랐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다. 정수는 통장을 서랍 위에 내려놓고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은 침묵 뒤에 짧고 단호한 한마디가 입 밖으로 떨어졌다. 나가.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도윤은 반박하지 못했다. 변명도 하지 못했다. 고개를 떨군 채 현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운동화를 신는 동안에도 문을 여는 동안에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이번에는 세게 닫히지 않았다. 조용히 거의 소리 없이 닫혔다. 하지만 그 조용한 닫힘이 어젯밤의 세찬 닫힘보다 훨씬 더 오래 귀에 남았다. 내려앉은 정적 속에서 정수는 안방 서랍장 앞에 서 있었다. 통장을 다시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숫자를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었다. 이미 뇌리에 박혀버린 잔액이 눈을 감아도 보였다. 그 순간 오래전 기억이 겹쳐 올라왔다. 아주 오래전. 도윤이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이 집에 들어오던 밤들이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낯선 향수 냄새와 술 냄새가 뒤섞여 들어올 때 정수는 어린 도윤을 끌어안고 안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숨죽이며 버텼다. 이불 속에서 아들의 귀를 양손으로 막아주며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사라지기를 기다렸다. 도윤은 잠이 들었고 정수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며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다. 남들처럼 사랑받는 아내로 살지 못했다. 존중받는 여자로도 살지 못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은 말 한마디 없이 떠나버렸다. 옷가지 몇 벌과 통장 하나를 들고 이 집에서 걸어나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부터 이 집은 정순 혼자 떠안게 되었다. 지붕도 벽도 방세도 밥값도 학원비도 교복값도 전부 파출부로 시작했다. 남의 집 문턱을 넘어 남의 집 마루를 닫고 남의 집 빨래를 널었다. 식당으로 옮겼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서서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그릇을 씻었다. 그날 벌어 그날 먹는 삶이었지만 그래도 도윤의 학원비만큼은 미루지 않았다. 학원비를 미루지 않으려 허리띠를 졸라맸던 날들이 떠올랐다. 본인은 점심을 거르면서도 아들 학원비 봉투는 날짜에 맞춰 보냈다. 대학 입학 통보서가 우편함에 꽂혀 있던 날 정수는 그 편지를 들고 집 안에서 혼자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안도의 눈물에 가까웠다.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안도. 여기까지 버텼구나 하는 안도. 군대를 마치고 첫 출근하던 아들의 뒷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새 셔츠를 입고 구두를 신고 현관문을 나서는 등. 그 등이 얼마나 듬직하게 보였는지. 정수는 현관 앞에 서서 그 등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그때는 믿었다. 이제부터는 괜찮을 것이라고.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결혼 전까지만 같이 살겠다던 아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 매달 30만 원을 생활비로 내겠다던 아들이 25만 원도 부담스럽다며 깎았고 결국 그마저도 내지 않게 되었다.
회사가 맞지 않는다며 직장을 그만두었고 다른 일을 찾겠다던 말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도록 실현되지 않았다. 식당 창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정수는 3천만 원을 내주었다. 비상금에서 꺼낸 돈이었다. 아들이 제 발로 서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통장에서 숫자를 빼내게 했다. 하지만 식당은 몇 달 만에 문을 닫았다. 단골도 메뉴 경쟁력도 경영 능력도 없었다. 간판을 내리고 보증금을 정리하던 날 돌아온 것은 원금의 3분의 1도 되지 않았다. 그 허탈함이 지금 비어버린 통장 숫자와 겹쳐지며 가슴을 후벼 팠다. 정수는 서랍장 앞에서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등을 서랍장에 기댄 채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았다. 통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숫자가 사라진 통장. 세월이 사라진 통장. 그녀의 미래가 사라진 통장. 방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골목에서 외제차 시동 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가 멀어져 갔다. 저녁 어둠이 안방 창으로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고 정수는 불을 켜지 않은 채 그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통장을 펼쳐둔 채 밤을 꼴딱 새웠다. 이불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다. 숫자가 보였다. 눈을 감아도 보였다. 7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어든 숫자가 형광등을 끈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떠올라 사라지지 않았다. 새벽 4시, 5시, 시계의 숫자가 바뀔 때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졌지만 정순의 마음속은 같은 어둠 안에 머물러 있었다. 새벽빛이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들어올 무렵 정수는 무거운 눈꺼풀과 묵직한 가슴으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뻣뻣했다. 하룻밤 사이에 나이가 10년쯤 더 먹은 것 같은 무게감이 팔다리에 내려앉아 있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았다. 눈밑이 검고 볼이 꺼져 있었다. 자신이 어제보다 늙어 보인다는 것을 알았지만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을 시간은 없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골목의 도윤이 어젯밤 몰고 온 외제차가 여전히 세워져 있었다. 검은 차체 위로 새벽 이슬이 맺혀 있었고 가로등 불빛을 받아 둔탁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차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가슴이 다시 조여왔다. 하지만 정수는 커튼을 당기고 부엌으로 나왔다. 밥을 안 쳤다. 쌀을 씻어 밥솥에 올리는 동작이 몸에 배어 있어 생각 없이도 손이 움직였다. 국을 데우고 반찬을 꺼내 식탁에 놓았다. 어젯밤 남부시장에서 사온 멸치볶음과 콩자반, 냉장고에 있던 깍두기, 밥그릇 2개, 숟가락 2벌. 한 자리는 자신의 것이고 한 자리는 아들의 것이었다. 안방 문 앞에 서서 잠시 멈추었다. 도윤이 언제 들어와서 자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들어오지 않은 것인지 문을 열어봐야 알 수 있었다. 손이 문 손잡이까지 올라갔다가 멈추었다. 어젯밤 나가라고 했던 자신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 말의 무게가 아직 문 앞에 서려 있는 것 같았다. 정수는 끝내 문을 열지 못했다. 아들을 깨우지 못한 채 현관으로 돌아와 신발을 신고 조용히 문을 닫고 집을 나왔다. 서해공항 여객 터미널에 도착한 것은 6시 20분쯤이었다. 락커에서 유니폼을 꺼내 갈아입고 청소 카트를 끌고 일과를 시작했다. 동쪽 화장실, 서쪽 화장실, 출발층 로비, 도착층 통로. 언제나와 같은 순서, 같은 동선이었지만 오늘은 카트 손잡이를 미는 힘이 달랐다.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다리가 자주 풀렸다. 1시간쯤 지나자 청소 인원 1명이 빠졌다는 소식이 돌았다. 오늘 결근한 사람의 구역까지 남은 인원이 나눠 맡아야 했다. 일이 늘어났는데 몸은 줄어든 것 같았다. 숨이 점점 가빠져 왔다. 화장실 바닥을 걸레로 밀다가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며 균형이 흔들렸다. 정수는 재빨리 벽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인 채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시야가 돌아올 때까지 벽을 짚은 손을 놓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최선희가 걸어왔다. 언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얼굴이 하얗게 됐어. 선희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다. 며칠 전 점심시간에 쓸데없는 말을 꺼내 미안했다는 마음이 걱정하는 눈빛 속에 섞여 있는 것 같았다. 괜찮아. 정수는 짧게 웃어 보이고 벽에서 손을 뗐다. 다시 걸레를 쥐고 바닥을 밀기 시작했다. 선희가 잠시 지켜보다가 고개를 흔들며 자기 구역으로 돌아갔다. 점심시간에도 정수는 제대로 앉지 못했다. 도시락을 펴놓았지만 밥 몇 숟가락 뜨는 것이 고역이었다. 입안이 마르고 음식을 씹는 동안 속이 뒤틀렸다. 간신히 밥 3숟가락과 반찬 몇 점을 넘기고 나머지는 포기한 채 뚜껑을 닫았다. 남은 점심시간 동안 휴게실 구석에 기대 앉아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지러움이 계속되었다. 오후 내내 카트를 밀었다. 터미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승객들이 지나간 자리에 남긴 것들을 치우고 지문과 발자국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화장실을 돌았다. 해가 기울고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에 석양빛이 물들 무렵 퇴근 시간은 이미 한참을 지나 있었다. 결혼이 생긴 구역의 마무리까지 끝내느라 30분을 더 일한 것이었다. 락커 앞에서 유니폼을 벗고 가방을 챙길 때 가방 안에서 휴대폰이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 꺼내보니 부재중 통화가 여러 통이었다. 모두 도윤이었다. 한 통, 두 통, 세 통, 네 통. 시간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다. 전화를 걸었다. 2번 울리기 전에 도윤이 받았다. 짜증과 조급함이 뒤섞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쏟아졌다.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아? 몇 번을 건 건데. 일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 배고파.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오는 길에 치킨 좀 사와. 늘 먹던 치킨. 남부시장 골목 안쪽에 그 치킨집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정수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어젯밤 나가라고 소리쳤던 자신의 말이 메아리처럼 되돌아왔다. 나가라고 했는데 아들은 집에 있었다. 통장에서 6천만 원을 빼간 아들이 배가 고프다고 했고 치킨을 사오라고 했다. 정순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이것이었다. 알겠다. 한 정거장 먼저 내렸다. 남부시장으로 향하는 길이 어제와 같은 길이었지만 걸음이 어제보다 느렸다. 다리가 무거웠고 허리가 아팠고 숨이 고르지 않았다. 좁은 골목을 따라 치킨집에 도착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사장 김성호가 카운터 너머로 정순을 보며 인사했다. 치킨 한 마리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성호가 정순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다.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어디 편찮으세요? 좀 피곤해서 그래. 괜찮아. 정순은 웃어 보였다. 입꼬리를 올리는데 힘이 들었지만 남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포장이 끝나고 비닐봉투를 건네받았다. 따뜻한 기름 냄새가 봉투 밖으로 새어나왔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가게를 나섰다. 한 걸음, 두 걸음. 포장 봉투를 든 오른손이 무거웠다. 아니, 봉투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몸이 무거운 것이었다. 세 걸음째를 옮기는 순간 세상이 갑자기 기울었다. 바닥이 왼쪽으로 미끄러지는 것 같았고 하늘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 같았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더니 순식간에 검어졌다. 정순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포장 봉투가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며 바닥에 부딪혔고 정순의 몸도 그 옆에 쓰러졌다. 치킨집 안에서 그 소리를 들은 성우가 카운터를 넘다시피 뛰어나왔다. 바닥에 엎어진 정순의 어깨를 잡고 몸을 뒤집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 얼굴이 창백을 넘어 잿빛이었고 입술에 혈색이 빠져 있었다. 성우는 한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정순의 머리 밑에 자기 앞치마를 접어 바쳤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은 10여 분이었지만 골목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고 정수는 의식을 잃은 채 성민병원으로 실려갔다. 그날 밤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 도윤은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낯선 번호가 떴고 받자마자 들려온 것은 보호자이시냐는 질문이었다. 어머니 한정순 씨가 쓰러져 응급실에 입원해 계시다는 말. 성민병원 응급실. 도윤은 전화를 끊고 잠시 화면을 바라보았다. 믿기지 않았다. 모니터 속 게임이 아직 돌아가고 있었고 스피커에서 전투 효과음이 나오고 있었지만 그 소리가 갑자기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신발을 신고 집을 나왔다. 택시를 잡았다. 뒷좌석에 앉아 성민병원이라고 말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남의 것처럼 들렸다. 택시가 달리는 동안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흘러갔고 도윤은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떨리고 있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커튼 너머로 침대가 보였다. 침대 위에 누운 사람이 어머니였다. 창백한 얼굴, 코에 꽂힌 산소줄, 팔에 연결된 링거줄. 모니터에서 심장 박동 소리가 일정하게 울리고 있었고 숫자들이 초록색 빛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정순의 얼굴은 병원 불빛 아래서 더욱 하얗게 보였고 감은 눈 위로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다. 도윤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침대 옆 의자를 잡고 간신히 서 있는 상태에서 괜찮냐는 말이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았다. 입이 열리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목이 조여 숨을 삼키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때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커튼을 열고 들어왔다. 담당 의사 이희준이었다. 보호자 맞으시죠?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다. 쓰러진 직접적인 원인은 과로성 실신이 맞지만 응급 검사 과정에서 다른 것이 발견되었다고 했다. 대장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 말기. 아마 2달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문장이 응급실의 기계음 사이로 떨어졌다. 도윤의 귀에는 다른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2달이라는 숫자만 또렷하게 박혔다. 2달. 60일.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반복되었고 반복될수록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의식이 돌아오시면 항암 치료 여부와 향후 계획을 함께 상의하겠습니다. 지금은 곁에 있어 주시는 게 최선입니다. 의사가 나간 뒤 도윤은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았다. 엄마의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다. 링거줄이 연결된 왼손 등이 보였다. 물에 불어 갈라진 피부,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 손톱 주변이 거칠게 일어난 손. 평생 무언가를 닦고 씻고 만들어 온 손이었다. 도윤은 그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차가웠다. 엄마의 손이 이렇게 차가운 적이 있었나 생각했다. 밤새도록 그 손을 잡고 있었다. 울음을 삼켰다. 소리가 새어나오면 엄마가 깰까봐 입술을 깨물고 목구멍을 틀어막고 눈물만 볼을 타고 흘러내리게 했다. 응급실의 기계음이 밤새 같은 리듬으로 울렸고 커튼 너머로 다른 환자들의 기침 소리와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다음 날 아침 병실 창으로 옅은 햇빛이 들어올 무렵 정순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낯선 천장이 가장 먼저 보였다. 하얀 천장, 형광등, 그리고 팔에 연결된 링거줄. 고개를 옆으로 돌리자 침대 가장자리에 엎드려 잠든 도윤이 보였다. 한쪽 손이 정순의 손을 잡은 채로. 여기가 어디냐? 낮은 목소리였다. 도윤이 화들짝 깨어났다. 충혈된 눈, 부은 눈두덩, 밤새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다. 정수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다시 천장을 보고 다시 자기 팔에 꽂힌 바늘을 보았다. 기억은 치킨 봉투를 들고 가게를 나서던 순간에 멈춰 있었다. 그 뒤의 시간은 검은 커튼에 가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정순에게 지금은 어젯밤의 연장이었고 가게 앞 골목에서 걸음을 옮기다 갑자기 여기에 와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도윤에게 지금은 다른 시간이었다. 말기암이라는 단어가 이미 뇌리에 박혀 있었고 2달이라는 숫자가 매 순간 눈앞을 가리고 있었다. 엄마의 손을 잡고 밤을 새운 시간, 그 시간 동안 그가 마주한 것은 숫자만이 아니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엄마에게 어떤 아들이었는지, 그 질문들이 밤새 가슴을 파고들었고 아직도 파고들고 있었다. 엄마는 알지 못했다. 아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같은 침대 위에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다른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의사 이희준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그날 오전 10시쯤이었다. 의자에 앉아 침대 높이로 시선을 맞춘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대장암 말기. 전이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고 몇 년 전부터 서서히 자라온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항암 치료를 시도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했다. 예상 생존 기간은 2달 안팎. 정수는 의사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표정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 오랜 세월 감정을 표면 아래에 가두는데 익숙해진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얼굴이었다. 의사가 말을 마치고 잠시 기다렸을 때 정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감은 눈꺼풀 뒤에서 2달이라는 숫자가 둔탁하게 맴돌았다. 2달, 60일, 봄이 오기 전에 끝날 수도 있는 시간.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한 번 더 맞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가 사라졌다. 의사가 나간 뒤 병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정순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삼키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었다. 도윤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고 주먹을 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고개를 떨군 자세로 흔들리고 있었다. 정수는 힘겹게 손을 들었다. 링거줄이 따라 움직였다. 팔이 무거웠지만 그 무게를 이기고 손을 뻗어 아들의 등에 닿았다. 구부러진 등, 떨리는 등, 정순의 손바닥이 그 등 위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괜찮다. 울지 마라. 힘이 빠진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평생을 버텨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단단함이 남아있었다. 위로하는 것이 아들인지 자기 자신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한마디였지만 그 한마디가 도윤의 어깨에 닿는 순간 그가 참아왔던 것이 터져나왔다. 소리가 났다. 울음소리라고 부르기엔 너무 거칠고 비명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낮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병실을 채웠다. 도윤은 엄마의 침대 가장자리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오열했다. 43세 남자가 내는 울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5살 때 엄마 품에서 울던 아이의 목소리가 겹쳐 있었다. 정수는 아들의 등을 천천히 토닥였다. 1번, 2번, 3번. 그 리듬은 아주 오래전 이불 속에서 어린 도윤을 안고 잠재우던 밤과 같았다. 시간이 흘렀다. 의사가 말한 2달을 훌쩍 넘겼다. 3달이 지나고 넉 달에 접어들었다. 정수는 항암 치료를 받으며 버텼다.
항암제가 몸에 들어갈 때마다 구역질이 올라왔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입안이 헐어 물 한 모금에도 통증이 밀려왔다. 하지만 정수는 치료를 멈추지 않았다. 의사가 예상한 시간보다 길게 버텼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것이, 매일 아침 눈을 뜬다는 것이 스스로에게 허락한 유일한 위안이었다. 몸은 빠르게 말라갔다. 살이 빠져 뼈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손목이 가늘어져 링거 바늘을 고정하기 어려워졌다. 밥 한 숟가락 넘기기도 힘들어졌다. 죽을 조금 떠서 입에 넣으면 절반은 다시 올라왔고 그나마 넘긴 것도 위장이 받아들이지 못해 구토로 이어지는 날이 잦았다. 통증이 심해질 때마다 이불을 움켜쥐는 손이 하얗게 질렸고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히는 날도 있었다. 그 곁에서 도유는 단 하루도 집에 가지 않았다. 병실 한쪽에 놓인 간이 침대가 그의 잠자리였고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고 병원 매점에서 끼니를 때우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다. 거칠게 자란 수염이 턱을 덮었고 구겨진 옷차림은 며칠째 같은 것이었다. 눈 밑에 그늘이 짙어졌지만 그는 자신의 피로를 돌볼 겨를이 없었다.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이 그의 하루 중 가장 조심스러운 시간이었다. 엄마의 몸을 옆으로 돌리고 더러워진 기저귀를 빼내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준 뒤 새 기저귀를 깔아주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다. 어디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얼마나 세게 닦아야 하는지 몰랐다. 간호사에게 물어보고 시범을 보고 다시 해보고 실수하고 또 다시 해보았다. 몇 주가 지나자 손이 익숙해졌다. 엄마가 편한지 어디가 쓸리는 곳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자연스러워졌다. 구토를 받아내는 일도 그의 몫이었다. 엄마가 몸을 뒤틀며 올리기 시작하면 재빨리 대야를 받치고 등을 문질러주고 입가를 젖은 수건으로 조심스레 닦아주었다. 토사물이 옷에 튀어도 냄새가 밴 채로 하루를 보내도 그는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다. 밤마다 심장 모니터의 기계음이 리듬을 바꿀 때면 벌떡 일어나 엄마의 숨소리를 확인했다.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을 눈으로 보고 코앞에 손등을 가져가 숨결을 느끼고 나서야 다시 간이 침대에 누웠다. 한때 엄마에게 짜증만 내던 사람은 사라져 있었다. 또 김치찌개냐며 밥상을 탓하던 사람, 제발 내버려 두라며 의자를 밀치고 나가던 사람, 통장에서 돈을 빼 외제차를 끌고 오던 사람. 그 사람은 이 병실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조금만 참아 금방 지나간다며 손을 꼭 잡아주는 아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지만 아들은 말했고 엄마는 들었고 두 사람 사이에 그 말은 진실보다 더 필요한 것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였다. 창밖으로 늦가을 햇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정수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있었고 도유는 곁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었다. 얇게 깎아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 접시에 놓는 동안 도윤이 말을 꺼냈다. 엄마,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뭐든 말만 해. 정순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낯설다는 듯 입꼬리가 올라갔다. 웃음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약했지만 분명 웃음이었다. 내가 그런 말도 다 하냐? 그 한마디가 도윤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다. 평생 엄마에게 고맙다는 말보다 이건 싫다는 말을, 수고했다는 말보다 저건 질린다는 말을 더 많이 했던 자신이 떠올랐다. 뭐 먹고 싶은 것이 없느냐는 질문이 45년 만에 처음 꺼낸 종류의 말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밖으로 나갔다. 복도 끝 창문 앞에 서서 벽에 이마를 기댄 채 울었다.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손으로 입을 막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걸음을 멈추었다가
조용히 돌아서 다른 길로 갔다. 한참을 울고 나서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눈을 비비고 셔츠 소매로 물기를 닦았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지만 이 낯설미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병실로 돌아오자 정순이 조심스레 말했다. 김밥이 먹고 싶다. 도윤은 곧바로 지갑을 챙기고 병실을 나섰다. 병원 로비를 지나 자동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편의점이 바로 앞에 있었지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하지 않았다. 문득 한참 전에 엄마가 지나가듯 한 말이 떠올랐다. 병원 근처 골목에 분식집이 하나 있는데 저 집 김밥 맛 괜찮더라고 말했던 것이었다. 언제 먹어본 건지 누구와 같이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김밥 이야기를 하며 보인 표정이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도윤은 그 분식집을 향해 걸었다. 병원에서 2블록 떨어진 좁은 골목 안 간판이 오래되어 글씨가 흐릿해진 가게였다. 안으로 들어가 김밥 2줄을 주문하고 포장을 기다리는 동안 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가게 벽에 걸린 메뉴판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생각 하나가 가슴을 짓눌렀다. 엄마가 평생 무엇을 좋아했는지, 무엇을 먹고 싶어 했는지 자신이 제대로 들어본 적이 있었던가. 밥상을 차려주면 불만을 말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김밥이 좋다는 말조차 엄마가 아프고 나서야 처음 듣는 것이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으면서 엄마의 취향 하나 모르는 자신이 그 사실이 김밥을 포장하는 짧은 시간 동안 가슴을 쉬지 않고 눌러왔다. 포장이 끝났다. 비닐봉투를 들고 가게를 나왔다. 병원까지 빠른 걸음으로 돌아갔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복도를 걸어 병실 문 앞에 섰다. 봉투 안에서 김의 고소한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다. 아직 따뜻했다. 문을 열었다. 여는 순간 공기의 온도가 달라져 있다는 것을 느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방 안의 기온이 변한 것이 아니라 공기가 지니고 있는 질감 같은 것이 바뀌어 있었다. 무언가가 멈춰 있었다. 심장 모니터의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규칙적으로 울리던 그 기계음이 사라져 있었다. 침대 곁에 의사와 간호사 2명이 서 있었다. 세 사람의 얼굴이 도윤을 향해 돌아왔다. 굳은 얼굴들이었다. 의사 이희준이 도윤을 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손에서 김밥 봉투가 미끄러졌다.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가 났다. 봉투가 열리며 김밥 한 줄이 바닥 위로 굴러나왔다. 흰쌀과 단무지의 노란색과 시금치의 초록이 차가운 병실 바닥 위에서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윤의 다리가 힘없이 꺾였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고 그 충격에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기어가듯 침대로 다가가 이불 밖으로 나와 있는 엄마의 손을 붙잡았다. 아직 완전히 식지 않은, 그러나 확실히 식어가고 있는 손이었다. 엄마, 일어나. 김밥 사왔어. 대답이 없었다. 엄마, 일어나라고. 먹고 싶다며. 김밥 사왔다고. 목소리가 갈라졌다. 입술이 떨렸고 코끝이 붉어졌고 눈에서 물이 쏟아져 내렸다. 엄마,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진짜 잘못했다. 그 말이 병실 안에 메아리 쳤다. 하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의사와 간호사는 조용히 물러났고 병실에는 도윤과 정순만 남았다. 한 사람은 울고 있었고 한 사람은 눈을 감고 있었다. 창밖으로 늦가을 해가 지고 있었고 병실 안으로 들어오는 빛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1년이 흘렀다. 초겨울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아침, 도윤은 서해공항 주차장에 서 있었다. 한 손에 유도봉을 들고 들어오는 차량을 안내하고 있었다.
형광조끼를 걸치고 발을 구르며 한 대 한 대 자리를 가리키는 일이었다. 화려한 일이 아니었다. 큰 돈이 되는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 이곳에 나왔고 하루 종일 서서 땀을 흘렸고 저녁이 되면 제 돈으로 밥을 먹었다. 그것이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였고 전부여도 충분했다. 근무를 마치고 터미널 안으로 들어갈 때가 있었다. 퇴근 동선이 터미널 로비를 지나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때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청소 카트를 미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걸레로 바닥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화장실을 돌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도윤의 발걸음이 잠시 멈추었다. 저 자리에 엄마가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가슴을 스쳤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카트를 밀고 물에 손을 담그고 허리를 굽히고 숨이 가빠도 멈추지 않았을 엄마의 모습이 저 사람들의 등 뒤로 겹쳐 보였다. 이제 그는 청소 노동자들을 지나칠 때마다 먼저 허리를 숙였다. 수고 많으십니다. 짧은 인사였다. 그 한마디에 돌아오는 것은 놀란 표정이거나 어색한 미소이거나 아무 반응 없는 무표정이었지만 도윤은 매번 같은 말을 했다. 그리고 매번 그 말을 내뱉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엄마에게 한 번도 하지 못한 말을 남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만드는 무게였다. 저녁이 되자 도윤은 버스를 타고 하늘정원 추모공원으로 향했다. 공원 입구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다. 기다란 복도 양쪽에 작은 칸들이 줄지어 있었고 각 칸 안에 유골함이 놓여 있었다. 도윤은 벽면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발소리가 복도에 낮게 울렸다. 엄마의 이름이 새겨진 칸 앞에 섰다. 작은 유리 너머로 유골함이 보였고 그 옆에 놓인 사진 속에서 정순이 웃고 있었다. 오래전 사진이었다. 아마 환갑 무렵에 찍은 것이리라. 머리를 단정하게 넘기고 눈가에 잔주름을 머금고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얼굴. 도윤은 그 이름을,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엄마, 나 요즘 공항 나가. 엄마 일하던 거기. 목소리가 낮았다. 복도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나 혼자 밥 해먹고 청소하고 빨래도 하고 다 해. 이게 이렇게 손 많이 가는 줄 이제 알았다. 말을 하다가 목이 메었다. 잠시 숨을 골랐다. 다시 입을 열었다. 엄마가 평생 아무 말 없이 해준 일들이 얼마나 큰 수고였는지 이제 알겠어. 너무 늦게 깨달아서 미안해. 유리 위에 손을 얹었다. 차가웠다. 병실에서 잡았던 엄마의 손이 떠올랐다. 차가워져 가던 그 손. 지금 내 모습, 엄마 살아있을 때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 말 뒤에 긴 침묵이 있었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울음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이제는 내 걱정 안 하고 거기서는 좀 편하게 지내. 깊게 고개를 숙였다. 허리가 거의 직각이 될 만큼 숙여 한참을 그 자세로 머물렀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세우고 뒤돌아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건물 밖으로 나왔다. 하늘이 물들어 있었다. 저물어가는 노을빛이 수평선 너머부터 머리 위까지 넓게 펼쳐져 있었다. 붉은색과 주황색이 뒤섞인 하늘이 천천히 짙어지고 있었고 그 아래로 나무들의 실루엣이 검게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도윤은 외투 지퍼를 올리지 않았다. 걸었다. 추모공원 정문을 지나 인도를 따라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다. 어깨 위에는 여전히 후회가 얹혀 있었고 그리움이 얹혀 있었다. 그 무게는 가볍지 않았다.
아마 평생 가볍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 속에 작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다. 다짐이라 부르기엔 거창하고 약속이라 부르기엔 조용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그곳에 있었다. 남은 삶만큼은 엄마의 삶을 헛되이 만들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 그것이 도윤의 발걸음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노을이 지는 길 위를 그는 혼자서 걸어갔다.